5. 나는 여기서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갑자기 나타난 이 인물의 윤곽을 대강이나마 그려볼까 한다. 그것은 27살가량의 젊은이로서 키는 중키보다는 약간 크고 꽤 긴 머리털은 흰털이 듬성듬성했으며 보일락말락하는 콧수염과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한 턱수염이 겨우 눈에 띄었다. 옷은 깨끗한 데다가 유행을 따른 것이었으나 멋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언뜻 보기에는 꾸부정하고 헐렁헐렁해 보였지만 실은 꾸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단정하고 맺힌 데가 있었다. 그는 어딘가 기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그의 언어 고동이 예의범절에 꼭 맞는 데다가 말도 언제나 사리에 맞는 이야기만 골라서 한다는 것이다. 용모로 말하자면 결코 추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지는 못했다. 그의 뒤통수는 약간 길고 마치 양쪽에서 짜부러뜨린 모양이어서 얼굴마저도 묘하게 뾰족해 보였다. 이마는 높고 좁았으며 얼굴의 윤곽은 좀스러웠고 눈은 매섭고 코는 작고 날카로운 데다가 입술은 길고 얄팍했다. 전체의 얼굴 표정은 병자 같았으나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였을 따름이다. 뺨과 광대뼈 근처에 뭔가 잔주름이 잡혀 있어서 마치 중병의 회복기에 든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완전한 건강체에 체력도 강했고 여태껏 병 따위는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굳건함이 엿보였다. 그의 발걸음은 무섭도록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차근차근 바라보면 별로 서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눈여겨본 바로는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또 어떠한 사회에 들여놓더라도 꿈쩍도 않을 성 싶었다. 비상하게도 자기에게 만족하는 성질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씨는 빠르고 덤비는 투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신만만했고 말이 궁해서 어휘를 찾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덤비는 것 같으면서도 그의 사상은 평정하고 명료하며 매듭짓는 데가 있었다. 이것이 각별히 두드러져 보였다. 그의 발음은 놀랄 만큼 명석했다. 마치 알뜰히 골라내서 어느 때라도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둔 동글동글한 콩알 마냥 말을 마구 뒤에서 뿌려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것이 마음에 들다가도 나중에는 점차 싫어져서 염증을 느끼게 되는 까닭은 너무도 똑똑한 발음과 꼭 준비해둔 것만 같은 구슬 같은 말 때문이다. 아마도 그의 혀는 입속에서 어떤 특수한 모양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가늘고 길며 또 유달리 새빨갛고 더욱이 혀끝을 뾰족하게 해서 끊임없이 날름거리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느낌이 점점 더 짙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청년이 지금 객실로 나는 듯 뛰어든 것이다. 사실 내게는 아직까지도 그가 옆방으로부터 뭐라고 짓거리면서 들어온 것처럼 여겨지기만 한다. 그는 다짜고짜로 바르바라 부인 앞으로 걸어갔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그는 콩알을 뿌리듯이 말했다. 나는 방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이 벌써 15분쯤 전에 여기 와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요. 그분은 도착한 지 1시간 반이나 됩니다. 우리는 키릴로프 내에서 만났죠. 그분은 반시간 전에 곧장 이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보고도 15분이 지난 후에 이리로 오라고 했는데요. 아니, 누구 말입니까?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다그쳐 물었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말입니다. 그럼 부인께서는 정말 이제 처음 들으신 겁니까? 그렇지만 그분의 짐이 적어도 훨씬 전에 도착했을 텐데 아직 소식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모양이군요. 그분을 마중하러 누굴 보내도 좋겠지만 곧 올 겁니다. 그분이 안고 있는 몇 가지 기대에 부합되는 시각에 말이죠. 적어도 내가 판단하는 바로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채산에 꼭 알맞은 시간에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눈을 두리번거리며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은 특히 대위에게 주의 깊게 머물렀다. 아,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여기 오자마자 당신을 만나 뵙게 되니 무척 기쁘군요. 이렇게 당신의 손을 잡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는 재빠르게 달려가서 잠옷 명랑한 듯 내민 리자베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프라스코비아 이바노브나께선 이 대학 교수를 잊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려. 스위스에서 밤낮 화를 내셨지만 지금은 그다지 화가 나신 것 같지 않군요. 그리고 고국의 기후에 대한 스위스 의사들의 진단은 옳았습니까? 뭐라고요? 수포라고요? 그건 꼭 효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그러자 그는 재빨리 바르바라 부인에게로 돌아섰다. 저는 그때 외국에서 만나 뵙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할 기회도 얻지 못해서 얼마나 유감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부인께 여러 가지 알려드릴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온다는 건 우리 집 영감께 통지해 드렸는데 이 사람은 그의 버릇대로 어물어물해 버린 모양이군요. 빼뚜리샤. 멍청하게 앉아있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두 팔을 춤추듯이 벌리면서 아들에게로 몸을 던졌다. 피에르, 내 자식아, 난 너를 깜빡 몰라봤구나. 그는 아들을 힘차게 포옹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이거 참 변덕 부리지 마세요. 제발 장난치지 말라니까요. 몸짓은 그냥 두세요. 자, 됐어요. 됐어. 제발 부탁이니. 빼뚜리샤는 아버지의 포옹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황급히 중얼거렸다. 난 언제나 너에게 죄될 일만 했단다. 이젠 됐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또 수다를 떨 줄 내가 알았다니까. 자, 제발 좀 침착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너를 못 본 지 10년째가 아니냐. 그러니까 더 그런 연극대사 같은 수다는 떨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아, 알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잘 알겠어요. 자, 그러니 손은 좀 저리로 치우세요. 다른 분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마침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께서 오셨군. 자, 이제 제발 청승을 떨지 말아요. 정말 니콜라이는 벌써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아주 조용하게 들어와서 문 어귀에 선 채 고요한 시선으로 일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4년 전에 그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와 똑같이 나는 이번에도 그를 보는 첫 순간 그의 용모에 경탄하고 말았다. 그를 잊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볼 때마다 번번이 어떤 새로운 점, 말하자면 그 전에 100번이나 보았으면서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점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용모의 소유자가 있는 모양이다. 언뜻 보기에 그는 4년 전과 꼭 같아 보였다. 똑같이 우아하고 아름답고 똑같이 품이 있고 똑같이 젊음에 넘쳤으며 그리고 들어올 때의 태도도 그전 그대로였다. 그의 가벼운 미소는 그처럼 우아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자기 만족에 넘치는 옛날의 바로 그 미소였다. 눈매는 여전히 엄숙히 생각에 잠긴 듯하였고 어쩌면 무엇인지 모르게 방심한 듯 싶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어제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나를 놀라게 한 것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는 미남자라는 정평이 있었지만 사교계의 입심 사나운 부인네들이 수군대던 말대로 그의 얼굴은 가면을 닮은 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웬일인지 나는 그를 첫눈에 보자마자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전 무결한 미남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제 그의 얼굴이 가면을 닮았다고 운이할 건덕지는 조금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약간 창백해지고 좀 여인 탓일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관념이 지금 그의 눈 속에 빛나고 있기 때문일까? 니콜라이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몸을 똑바로 가다듬은 채 위험 있는 몸짓으로 아들을 멈춰 세우며 소리쳤다. 잠깐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거라. 그러나 이 몸짓과 고함 소리에 뒤이어 터져나온 질문. 바르바라 부인과 같은 성격의 여자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무서운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독자 여러분에게 바르바라 부인의 성격이 평소에 어떠했는가를 상기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이다. 사실 부인은 비상한 순간에 처했을 때 놀랄 만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뜻하던 바를 거리낌 없이 단행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었으면 하고 바라는 점은 부인은 특별히 의지력이 굳세고 상당한 분별력도 갖추고 있었으며
실제적인 수완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완전히 자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전우를 잊고 자기의 감정에 몰두하고 마는 순간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의해 주기 바라는 바가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부인에게는 그야말로 중요한 의의를 띠고 있어서 이 일순간 속에는 마치 렌즈의 초점과도 같이 생활의 본질, 과거, 현재, 때에 따라서는 미래의 진수까지 남김없이 압축되고 집중되어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까 부인이 프라스코비아 부인에게 그처럼 흥분해서 얘기했던 그 익명의 편지에 대하여 잠깐 상기해 주기 바란다. 정작 편지의 내용에 관해서는 부인이 한마디도 비추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 편지 속에는 왜 부인이 느닷없이 아들을 향해 그 무서운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가 하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숨겨져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하고 부인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명확한 구별을 두면서 확고한 목소리로 이렇게 되풀이해 불렀다. 그 목소리 속에는 무섭고도 도전하는 듯한 의기가 풍겨 있었다. 부탁이니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꼼짝도 말고 대답해봐라. 정말 이 불행한 절름발이 여자가 저기 바로 저 여자다. 자, 똑똑히 봐라. 저 여자가 너의 정당한 철한 말은 사실이냐? 나는 이 순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추호의 변화도 뒤따르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어딘가 너그러운 듯한 미소를 띄우면서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는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천천히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서 그녀의 한 손을 잡더니 공손히 입술에 갖다 대고 입을 맞췄다. 그가 언제나 어머니에게 부여하는 그 어쩔 수 없는 힘이 여기에서도 또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바르바라 부인은 감히 손을 뿌리칠 용기가 없었다. 부인은 온몸이 하나의 질문으로 화한 채 뚫어지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한순간만 더 이대로 지속되었다가는 도저히 미지의 고민에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의연히 침묵을 계속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입 맞추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방 안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침착한 걸음걸이로 마리아 쪽을 향했다. 어떤 순간 인간의 표정을 묘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의 마리아가 그렇다. 마리아는 놀란 나머지 마비된 표정을 짓고 그를 마중하려는 듯이 일어서서 마치 애원이나 하는 것처럼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의 눈에는 어떤 환희의 빛이 떠올랐다.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환희, 얼굴 윤곽까지 일그러뜨릴 것 같은 그 미칠 듯한 환희.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환희였다. 아마 놀라움도 환희도 함께 섞여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황급히 그녀에게로 달려간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나는 바로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가 금방이라도 졸도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여긴 당신이 있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하고 니콜라이는 부드러운 멜로디의 목소리로 노래하듯이 마리아에게 말을 건넸다. 그의 두 눈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부드러움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매우 공손한 자세로 그녀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일거일동에는 거짓없는 존경의 빛이 나타나 있었다. 불행한 여자는 충동적인 반속삭임으로 헐떡거리며 마치 속은대듯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지금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어도 좋을까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는 아주 화려한 미소를 띄워 보였다. 그러자 그녀도 덩달아서 갑자기 기쁜 듯이 방긋 웃었다. 니콜라이는 여전히 그 선율적인 목소리로 마치 어린애라도 다루듯이 그녀를 타이르고 난 다음에 위험 있는 태도로 이렇게 덧붙였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처녀의 몸이 아닙니까? 게다가 나는 당신에겐 가장 가까운 친구지만 그래도 남남이 아닙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며 그렇다고 약혼자도 아니지 않아요? 자, 당신의 손을 이리 줘요. 우리 같이 나갑시다. 마차 있는 데까지 배웅해 드리죠. 그리고 원하신다면 당신의 집에까지라도 데려다 드리겠어요.
그녀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긴 듯이 고개를 숙였다. 그럼 가요. 하고 그녀는 한숨과 더불어 그에게 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그녀에게 그만 사소한 불상사가 발생했다. 틀림없이 부주의했던 탓이었겠지만 그녀는 아픈 쪽에 짧은 다리부터 내디뎠던 모양인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안락의자 위에 모로 쓰러지고 말았다. 아마 안락의자가 거기에 없었더라면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니콜라이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그녀를 안아 일으키고는 팔짱을 꼭 끼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자기의 실수 때문에 몹시 낙심한 모양으로 어쩔 줄을 몰라 얼굴을 붉히면서 몹시 부끄러워하였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래로 눈을 떨구고 몹시 절름거리면서 거의 남자 손에 매달리듯이 그의 뒤를 따랐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리자는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고 두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으나 얼굴에는 마치 독벌레라도 건드린 듯한 경련이 스쳐갔다. 니콜라이와 마리아 사이에 이와 같은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 일동은 경악이 그 절정에 달한 나머지 그저 입을 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야말로 파리가 쉬엄쉬엄 날아다니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은 고요함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나가버리자마자 일동은 갑자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6.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아우성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기억할 수는 없다. 어쨌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프랑스어로 뭐라고 소리치며 놀란 나머지 두 손을 탁 쳤다. 그러나 바르바라 부인에겐 이미 그가 안중에 없었다. 마브리키조차도 뭐라고 재빠른 소리로 입속에서 웅얼거렸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에 들뜬 사람은 뾰뚜르 스테파노비치였다. 그는 요란한 몸짓을 하면서 무엇인가 바르바라 부인을 열심히 설득시키고 있었는데 나는 오랫동안 무슨 일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또한 그는 프라스코비아 부인이나 리자베타 양에게도 가끔 뭐라고 말을 던졌지만 심지어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버지에게로까지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방안을 빙빙 돌아가고 있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온통 새빨갛게 되어서 자리에서 몸을 들썩거리며 프라스코비아 부인을 향해 소리쳤다. 들었죠? 당신은 그 애가 여기서 방금 그 여자에게 말한 걸 들었을 테죠.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아무 대답도 못하고 다만 손을 내저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그 가련한 부인에게는 자기대로의 근심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연방 리자에게 고개를 돌리며 이유도 모를 공포감에 사로잡혀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이 자리를 뜨기 전에는 선뜻 일어나서 돌아갈 생각 따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대인은 이 소란한 틈을 타서 슬그머니 뺑소니를 칠 생각인 모양이었다. 나도 그것을 눈치챘다. 그는 니콜라이가 돌아온 바로 그 순간부터 잔뜩 겁을 집어먹었음이 의심할 나위도 없이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뾰트르는 그의 손을 붙들고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고 그는 여전히 말을 콩알처럼 뿌리면서 바르바라 부인을 계속 설복하고 있었다. 그는 부인 앞에 우뚝 서 있었고 부인은 다시 안락의자에 주저앉아서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굶주린 듯 열심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니, 그는 부인의 주의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꼭 그래야만 합니다. 부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여기엔 오해가 있습니다. 보기엔 아주 기괴한 일투성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촛불처럼 분명하고 손가락처럼 단순한 일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자진해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이 좀 우스꽝스러운 일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첫째,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이 사건에 아무런 의미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세상에는 당사자 스스로가 설명을 하겠노라고 나서기 곤란한 일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기필코 제3자의 노고를 필요로 하는 어떤 델리키트한 내용을 포함한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를 믿어주십시오, 바르바라 부인.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가 아까 부인의 질문에 대하여 즉석에서 단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건 결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하찮은 일이지만 저는 빼제르부르크 시절부터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는 오히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의 명예를 높여줄 뿐입니다. 만일 명예란 말을 꼭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어떤 사건의 목격자라는 말씀인가요? 하고 바르바라 부인이 물었다. 목격자이기도 하고 관련자이기도 하죠. 하고 뼈뚜루는 재빨리 이렇게 단언했다. 만일 당신이 내게 대한 니콜라이의 섬세한 감정을 절대로 모욕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그 애는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니콜라이가 오히려 흡족해 할 것이라는 자신이 당신에게 있으시다면 꼭 흡족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까지도 이것을 대단한 만족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자진해서 부탁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듯한 이 신사가 남의 신세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아주 기괴한 일일 뿐더러 보통 관습에서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르바라 부인의 가장 아픈 데를 용하게도 콕 찔렀기 때문에 부인을 도간에 든 쥐 모양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에 이 사내의 성격도 완전히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의 흉중은 더구나 알 수가 없었다. 그럼 들어봅시다. 자기의 양보를 약간 언짢게 여기면서도 바르바라 부인은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얘기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면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어쩌면 그냥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도 못 될지도 모릅니다. 하고 그는 콩알을 뿌리듯이 말을 계속했다. 하긴 할 일 없는 소설가라면 아마 한 편의 소설을 꾸며낼 수도 있었겠지요. 무척 흥미진진한 얘기니까요. 프라스코비아 부인, 그리고 거기 있는 리자 양께서도 꼭 흥미있게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괴하달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점이 꽤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약 5년 전에 빼제르부르크에서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처음으로 이분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기 입을 딱 벌리고 서서 막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저 레바드킨 씨 말입니다. 잠깐만 용서하십시오, 부인. 여봐, 자네는 여기서 도망가지 않는 편이 좋을 걸세. 양정국의 퇴직관리 선생. 어떤가? 난 자네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자네가 여기 와서 장깨를 부린 걸 나나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환히 알고 있으니까 자넨 그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걸 잊어선 안 되네. 이거 또 실례했습니다. 바르바라 부인.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이분을 당시 폴 스타프라고 불렀지요. 그건 분명히 옛날 어디엔가 있었던 어릿광대를 가리키는 말일 테죠. 그저 돈만 집어주면 아무한테나 익사를 부리고 자기 자신도 웃어대는 그런 것 말입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당시 빼제르부르크에서 이를테면 냉소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밖에는 그때 그분의 생활을 형용할 적당한 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환멸에 빠질 사람도 아닌데다가 그때 그 자신이 어떤 일에 종사한다는 것을 아예 경멸하고 있었으니까요. 부인, 저는 그 당시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바드킨 씨에게는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여기 앉아있던 그 여자 말씀입니다. 이들 남매는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빌붙어 다녔죠. 그는 고수찐의 장터의 지붕 밑을 어정거리면서 옷차림이 깨끗해 보이는 행인들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구걸을 했고 그 돈으로 죄다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누이 동생은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죠. 그 여자는 그 근처의 가난한 집에서 심부름하고 있었답니다. 말하자면 분주할 때 남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 셈이지요. 그야말로 소란한 군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빈민굴의 생활 묘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당시 그의 괴벽한 성격 때문에 스스로 이런 생활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르바라 부인, 저는 그 당시의 일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괴벽한 성격이란 점은 니콜라이 자신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은 저한테 숨기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마드모아젤 레바드키나는 한때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를 대단히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만 그분의 미모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그 여자의 생활에 때묻은 배경에 한 점에 빛나는 금강석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미묘한 감정 묘사에는 매우 서투름으로 대강대강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족속들이 곧 이 여자를 놀려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무섭도록 침울해졌습니다. 하긴 그전에도 모두들 이 여자를 놀려댔지만 이때까지는 그 여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죠. 벌써 그때부터 그 여자의 머리는 좀 이상했었지만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렸을 적에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준 그 부인의 덕분으로 약간의 교육을 받은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그따위 여자에겐 한번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대개가 하찮은 관리 따위와 어울려서 손때 묻은 낡아빠진 카드장을 돌리며 동전 몇 푼 내기 노름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또 그 여자를 조롱한 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유도 묻지 않고 그 관리의 옷깃을 잡아채기가 바쁘게 2층의 창문으로부터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학대받은 무고함에 대한 기사도적인 의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친 행동은 모두들 웃고 떠드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웃어댔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사이좋게 앉아서 뿜시주를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그 박해받은 결백한 여자 자신은 이 일을 영영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의 지적 능력이 결정적으로 뒤흔들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감정 묘사에는 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공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마치 고의이기나 한 듯이 공상에 한층 더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웃어주기나 했어도 좋았으련만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연 뜻하지 않은 공손한 태도로 레바드키나 양을 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끼릴로프도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그는 몹시 무뚝뚝한 사내입니다. 부인께서도 그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언젠가는 보시게 되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끼릴로프가 평시에는 아주 말이 없는 친구인데 여기서 그는 갑자기 분개해서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즉, 당신은 이 여자를 마치 후작 부인처럼 응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여자의 운명을 치명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잠깐 부언해 두지만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도 이 끼릴로프를 얼마쯤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끼릴로프군, 자네는 아마 내가 이 여자를 조롱하는 줄로 짐작한 모양이지만 그건 잘못 생각한 걸세. 나는 진실로 이 여자를 존경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게. 왜냐하면 그 여자는 우리들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2, 3개월 동안 그분은 안녕하세요와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말을 빼놓고는 전혀 그 여자와 한마디도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던 사람의 하나이므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마침내 그 여자는 그를 자기의 약혼자처럼 생각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이 약혼자가 자기를 훔쳐 달아나 주지 않는 것은 오직 그가 많은 적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정상의 장애나 그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까지 믿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가 이곳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그분은 그 여자에게 보조금을 대주도록 조처했습니다. 꽤 상당한 연금을 주기로 한 모양인데 최소한 300루블보다 더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컨대 말입니다. 이 일은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나치게 빨리 인생의 권태를 느낀 사나이의 망상과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끼릴로프가 말한 대로 온갖 것에 포만을 느낀 사내가 머리가 돈 병신 여자를 어디까지 열중할 수 있을지 한번 시험적으로 시도해보려는 목적에서 나온 새로운 습작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그런 것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일부러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를 골랐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오욕과 맷자국으로 덮인 불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 인간이 당신에게 대하여 희극적인 사랑을 안고 안타깝게 죽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신은 일부러 미혹하여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 목적은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기릴로프는 말했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언제나 단 2마디밖에 건넨 일이 없는 한 미친 여자의 망상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책임이 그분에게 있었겠습니까? 바르바라 부인, 세상에는 단지 지혜 어린 말투로는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첫째 말하는 것조차도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일이 있는 법입니다. 아마 이것도 역시 궤벽 정도의 것이겠죠. 그 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해서 큰 소동거리가 되고 말았군요. 바르바라 부인, 저는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레바드킨 쪽으로 돌아서려 했으나 바르바라 부인이 급히 그를 멈춰 세웠다. 부인은 이제 완전히 감동하고 말았던 것이다. 얘기는 끝났습니까? 부인은 이렇게 물었다. 아니, 더 있습니다. 저의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일 허락하신다면 이분에게 뭘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부인께서는 이제 어찌된 사연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충분해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잠깐만 말씀을 멈춰주세요. 부탁입니다. 아, 정말 당신 말씀을 듣기로 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죠, 바르바라 부인. 하고 뼈뚜루는 날개가 돋친 듯 신이 나서 말했다. 실제로 말입니다. 아무리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라고 하더라도 아까 부인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어쩐지 지나치게 단언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아, 네, 지나쳤었죠. 게다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정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 자신보다도 제3자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요.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당신이 잘못 생각하신 점이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 착오를 계속하시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까? 무슨 착오인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런데 참, 뼈뚜루 스체바노비치, 좀 앉으시는 게 어때요? 아, 좋을 대로 하십시다. 이젠 저도 피로해졌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는 재빨리 안락 의자를 앞으로 끌어당겨서 한쪽은 바르바라 부인에게 그리고 다른 한쪽은 책상 옆에 앉아있는 프라스코비아 부인에게로 향하게 하고 얼굴은 레바드킨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았다. 그러는 중에도 그는 한시도 대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말하자면 당신은 이 사건을 일괄하여 저 궤벽 때문이라고 불러 치우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 잘못 생각하셨다고 봅니다. 아, 그것이 가령 다만...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르바라 부인은 분명히 환희에 찬 채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으려는 기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상대편을 제지했다. 표뚜르는 이것을 눈치채자마자 온통 주의를 그것에 집중했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궤벽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성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부심이 강해서 더욱이 너무나도 일찍이 모욕을 느낀 나머지 그 때문에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인간이다. 라고 하신 당신의 언급은 아주 적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애는 그 당시 저기 계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께서 훌륭하게 비유하신 대로 해리 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도 매우 적확을 기한 것이라고는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애는 햄릿을 닮았다는 편이 훨씬 사실에 가깝습니다. 당신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정이 담뿍 담긴 정중한 말투로 응답했다. 감사합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께서 한결같이 니콜라스를 믿어주시고 그의 심정과 사명의 탁월함을 인정해 오신 데 대하여 무척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신념을 굳게 다짐해 주셨습니다. 친애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려다가 지금 말을 막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발을 멈추었다. 만일 언제나 니콜라스의 곁에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노래라도 부르듯이 말을 계속했다. 호레이쇼와 같이 침착하고 훌륭한 은인의 벗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당신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그 애는 아마 그의 전생애를 좀먹는 이 뜻하지 않은 우울한 냉소의 악마로부터 훨씬 전에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냉소의 악마란 말도 역시 당신의 탁월한 표현입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그러나 니콜라스에게는 정령 호레이쇼도 없었고 오필리오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저 어미가 하나 있을 뿐이었는데 그 어미 혼자서는 그런 절박한 경우에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이지 표투르 스테파노비치. 나는 어째서 니콜라스와 같은 인간이 지금 당신이 얘기하신 그 추하디추한 빈민굴에 드나들 마음이 내켰는지 그 심정을 똑똑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지는군요. 지금이야말로 나는 인생에 대한 그 냉소적인 태도도 실증을 모르는 대조의 갈망도 그리고 그가 금강석처럼 빛나게 되었다는 그 암담한 배경도 무엇이나 똑똑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금강석처럼이란 비유는 당신의 말씀이에요. 표투르 스테파노비치. 그런데 바로 그런 장소에서 그 애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학대받는 한 사람의 가련한 인간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반 미치광이에다 불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와 동시에 고결한 감정을 안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런데 당신은 이 뒤의 것을 모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는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여자를 조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란. 당신은 모르고 계셨겠지만 그 애는 박해자들의 손에서 그 여자를 지킨 것입니다. 마치 후작 부인에게 대하듯 존경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여자를 감싸주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지요. 이 끼릴로프란 사람은 대단히 깊이 인간을 알고 있는 분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니콜라스에 대해서만은 그 사람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결국 이 대조 때문에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가령 이 불행한 여자가 다른 경우에 있었더라면 아마 그처럼 머리를 획 돌아버리게 한 심한 공상까지는 안 하게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표투르 스테파노비치. 당신이 여자가 아니라서 유감이란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나쁘면 나쁠수록 점점 더 잘 된다는 뜻이겠지요. 알겠습니다. 바르바라 부인. 그것은 이를테면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죠. 인간의 생활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모든 국민의 상태가 가난하고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천국의 보수를 끈덕지게 공상한다는 거죠. 만약 거기에다 10,000명이나 되는 성직자들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그 공상에 불을 질러 장작개비를 곁들이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부인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그건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떻습니까? 정말 니콜라스는 이 불행한 오르가니즘 안에서 불타고 있는 공상에 장작개비를 곁들이기 위해 다른 관리패들처럼 그 여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정말 당신은 갑자기 니콜라스가 정색을 하고 끼릴로프에게 나는 그 여자를 조롱하는 게 아니야 하고 대답했을 때의 그 고귀한 동정심과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결한 전율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고결하고 신성한 답변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르바라 부인이 여기서 오르가니즘이라는 말을 끄집어냈는지 나는 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장엄이란 것입니다.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유한 몸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은 나지 니콜라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애는 나에게서 돈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다 알겠습니다. 바르바라 부인. 하고 뾰뚜르는 이제 약간 지리하다는 듯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성질 그대로입니다. 나는 니콜라스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젊음, 그 노도와 같은 맹렬한 격발을 느낍니다.
그리고 뾰트르 스체바노비치, 내가 언젠가 당신과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된다면 더욱이 그것은 내 쪽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아니, 벌써부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때는 당신께서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건 오히려 이쪽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뾰트르는 띄엄띄엄 중얼거렸다. 그때는 당신도 그러한 감정의 격발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맹목적인 고결한 심정에 사로잡혀서 어느 모로 보나 자기보다 열등한 인간을 골라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은인을 괴롭히려는 그런 인간을 골라내어 온갖 모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돌하게 자기의 살아있는 이상, 살아있는 공상으로서 숭배하고 그 사람 속에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일생토록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감정의 폭발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말입니다. 아마 그것은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오, 나는 일평생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는지 모릅니다. 뾰트르 스체파노비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병적인 표정을 짓고는 나의 시선을 붙들려 했다. 그러나 나는 재빨리 외면해버렸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정말 나는 니콜라스에게 죄송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고지듣지 않을지는 몰라도 모두들 나를 사면팔방에서 괴롭혀왔습니다.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입니다. 적들도, 이 근처에서 빈들빈들하는 패들도, 친구들도 모두. 어떻게 생각하면 친구라는 사람들이 적들보다도 한술 더 떠서 나를 괴롭혔는지도 모르죠. 내가 처음으로 저 비열하기 짝이 없는 무명의 편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당신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음모를 경멸해버리고 그 음모에 대꾸할 만한 힘이 내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내가 소견이 좁았다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명의 편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와서 대강 들은 게 있습니다. 하고 뾰트르는 갑자기 활기를 띄었다. 그런 일은 제가 모두 밝혀낼 테니까 안심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지 당신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패들은 가엾게도 우리 가련한 프라스코비아 부인까지도 괴롭혔던 것이죠. 무슨 이유로 이분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나는 오늘 당신에게 지나치게 신뢰되는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프라스코비아 이바노브나.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관대한 감동의 발작에 걸려 이렇게 덧붙였지만 여기에는 약간 비꼬는 기색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됐어요,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하고 상대편은 내키지 않는 듯이 중얼거렸다. 내 생각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가 그리 길어요. 그리고 나서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다시 두려운 듯이 소심하게 리자를 쳐다보았으나 리자는 줄곧 뾰트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인간,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심장 하나만을 지키고 있는 이 실성한 여자를 나는 지금부터 내 양녀로 삼겠어요. 하고 갑자기 바르바라 부인이 소리쳤다. 그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나는 이 의무를 신성하게 이행할 작정이에요. 바로 오늘부터 난 이 여자를 보호해 주겠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뾰트르는 완전히 원기가 되살아났다. 실례지만 아까 저는 이야기의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그 보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가 그곳을 떠날 때 이분께서, 즉 바로 이 레바드킨 씨 말입니다. 누이 동생 몫으로 지정된 보조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자기 멋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상상하고 그대로 해버렸죠. 나는 그때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가 어떻게 일을 꾸며 놓았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1년이 지난 후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다른 방도를 취하게 되었죠.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역시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으로부터 직접 무슨 말씀이 있겠지요. 다만 이 색다른 아가씨를 어딘지 먼 곳에 있는 수도원으로 보냈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여자는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 단지 친구들 간의 감시는 받고 있었습니다. 이 레바드킨 씨가 어떤 짓을 할 인간인가를 당신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우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자기의 밥주머니, 즉 누이 동생이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와서야 겨우 목적을 달성한 셈이지요. 그리고는 나는 이 여자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둥 한바탕 떠벌려서 누이 동생을 수도원으로부터 빼내자 곧장 이리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 와서도 그는 누이 동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매질만 실컷 하고서는 마침내 어떻게 손을 썼는지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가지고 곧장 술 타령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걸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마침내는 건방지게도 니콜라이에게 보조금을 직접 자기 손에 들어오도록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등 뜻도 모를 요구를 하고선 니콜라이를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니콜라이의 호의에 찬 선물을 이 친구는 곡물이나 뭐처럼 생각하고 있다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레바드킨 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사실인가 아닌가? 이때까지 묵묵히 서서 눈을 아래로 깔고 있던 대위는 갑작스럽게 두 걸음 앞으로 나서면서 얼굴은 주홍빛이 되었다.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당신은 나한테 너무 잔인하게 구십니다, 그려. 그는 씹어뱉듯이 중얼거렸다. 잔인했다니 무슨 말인가? 실례지만 잔인했다느니 상냥했다느니 그따위 소리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지금 내가 한 질문에 대답해 주게. 내가 말한 것은 전부 사실인가 아닌가? 가령 틀렸다면 곧 이의를 제기하게나. 그건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하고 대인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뾰트르는 다리를 꼬고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반면 대인은 그 앞에 서서 아주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의시켜둘 필요가 있다. 뾰트르는 레바드킨이 머뭇머뭇하는 게 몹시 비위에 거슬렸던 것 같았다. 험악한 경련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그래, 자네는 정말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지. 하고 그는 미묘한 시선으로 대위를 노려보았다. 할 말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하는 게 어때? 모두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리라는 건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아니, 난 그런 건 몰라. 금시초문인걸. 왜 자네는 말할 수 없단 말인가? 대인은 눈을 아래로 깐 채 가만히 있었다.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저를 가도록 해주시오. 그는 결심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는 안 돼. 내 말은 전부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입니다. 레바드킨은 들릴랑 말라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이 박계자를 눈을 치뜨고 바라보았다. 전부 사실인가? 전부 사실입니다. 뭐 덧붙여서 얘기할 건 없나? 만일 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서슴지 말고 그렇다고 말하게. 항의를 해보란 말이야. 한바탕 자네의 불만을 털어놓아 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네는 요즘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를 협박했지. 그건 수리시킨 짓입니다.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그는 갑자기 머리를 들었다.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만약에 일가의 명예를 생각하는 마음과 가슴에 맺힌 부당한 모욕을 공중 앞에서 호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나쁘겠습니까? 그는 아까처럼 전우를 잇고 돌연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런데 레바드킨 군, 자네는 지금 맑은 정신인가? 뾰트르는 찌르는 듯이 날카롭게 상대방을 쏘아보았다. 저는 말짱합니다. 일가의 명예란 것과 부당한 모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건 아무개에 관해서도 한 말은 아닙니다. 저는 누구를 어쩌자는 게 아닙니다. 전 다만 자신의 일을 말했을 따름입니다. 자네는 자네와 자네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 아주 못마땅한 모양이지. 자네는 무서운 흥분파로군 그래, 레바드킨 군. 그러나 나는 자네의 행동을 죄다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한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자네의 행실을 그대로 얘기하겠어. 말하고 말고. 그건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나는 지금 여기서 자네의 소행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걸 명심해 두게나. 레바드킨은 몸을 부르르 떨고서 사납게 뾰트르를 쏘아보았다.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나는 이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래, 내가 자네를 일깨워준 셈인가? 그렇습니다.
나를 잠에서 깨운 사람은 당신입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 나는 4년 동안 나를 뒤덮고 있던 먹구름 밑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젠 물러가도 좋겠습니까? 지금 가도 좋아. 만일 바르바라 부인께서 별일이 없으시다면. 그러나 부인은 두 손을 내저었다. 대위는 절을 한 다음 문 쪽으로 두어 걸음 걸어가더니 우뚝 멈춰서서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대위는 종종 걸음으로 문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문에서 그는 니콜라이와 부딪히고 말았다. 저쪽에서 살짝 몸을 비켜주었으나 대위는 갑자기 몸을 움츠리고는 구렁이를 만난 토끼처럼 상대방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고 말았다. 니콜라이는 잠시 동안 기다린 후 한 손으로 그를 가볍게 옆으로 밀어 제치고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 7. 그는 명랑하고도 침착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매우 기분 좋은 일이 그에게 방금 일어난 것 같았다. 어쨌든 그는 뭔가 각별히 흡족해하는 기색이었다. 나를 용서해 주겠지, 니콜라스야. 바르바라 부인은 그만 참지 못하고 아들을 맞으러 황급히 일어섰다. 그러나 니콜라스는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역시 짐작대로군 하고 그는 소탈하게 농담조로 소리쳤다. 이젠 죄다 알게 되신 모양입니다, 그려. 아까 여기서 내가 나가자 난 마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지요. 적어도 저 이라마는 이야기했어야 할 텐데. 그냥 그렇게 휙 나가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남아있을 것을 상기하자 그런 걱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께서 어느 기인의 생애 중 비교적 재미가 있는 빼체르부르크의 일화를 들려주셨단다. 바르바라 부인은 기꺼움에 넘쳐 말을 받았다. 그 기인은 괴팩스럽고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 감정만은 항상 고상하고 기사와도 같이 결벽하다는 얘기였지. 기사와 같다고요? 정말 그런 소리까지 나왔습니까? 하고 니콜라스는 웃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성급함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두 사람은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다. 어머니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만 이 사람은 어디에 갔어도 조종자 역할을 한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병이고 또 도락이지요. 저는 특히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을 어머니께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말을 늘어놓았는지 대강 짐작이 가는군요. 아니, 이 사람은 얘기할 때 막 떠들어대는 친구니까요. 이 사람의 머릿속은 마치 사무실처럼 되어 있답니다. 한데 리얼리스트의 처지에서 이 사람은 결코 거짓말은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성공보다는 진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요. 물론 진실보다 성공을 위주로 해야 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시종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니 어머니가 저에게 용서를 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 아닙니까? 가령 여기 어디선가 미치광이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면 그것은 물론 누구보다도 저의 탓입니다. 따라서 결국 저는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제 명성에 흑칠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는 정답게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끝이 났고 죄다 이야기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 집어치우기로 합시다. 하고 그는 덧붙여 말했으나 그 음성 속에는 뭔지 모르게 싹싹하고도 딱딱한 기운이 울리고 있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이 말투를 알아채었지만 감격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는 한 달 후에야 내가 돌아오리라고만 여기고 있었구나. 그보다 빨리 돌아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단다, 니콜라스야. 그건 어머님께 모두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프라스코비아 부인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반시간 전에 그가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토록 즐겁을 했으면서도 지금은 그에게 고개를 돌릴 엄두도 내지 않고 있었다. 지금 그 여자에게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던 것이다. 아까 데이가 방을 나가려다가 니콜라이와 부딪힌 순간부터 리자는 갑자기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가끔 웃고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점차로 커져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녀는 얼굴을 확 붉혔다. 아까의 침울하던 태도와는 너무도 커다란 대조였다. 니콜라이가 바르바라 부인과 얘기하는 동안 그녀는 귓속말로 무슨 얘기를 속삭이고 싶은 듯이 마브리끼를 2차례나 손짓해 불렀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로 몸을 굽히자마자 리자는 금세 까르르 웃어대기 시작했다. 필경 그녀가 불쌍한 마브리끼를 놀려주고 있다고 밖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온갖 힘을 다하여 참고 있는 양 손수건을 입에 갖다 대고 있었다. 니콜라이는 극히 순박하고 소탈한 얼굴로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녀는 빠른 말씨로 대답했다. 당신은 물론 마브리키 니콜라이비치를 만나보신 일이 있으시죠? 그런데 참, 마브리키 니콜라이비치, 당신은 무슨 키가 그렇게 멋없이 큽니까? 그리고는 또 웃어댔다. 마브리키는 사실 키가 큰 편이었지만 결코 그렇게 멋없이 큰 축은 아니었다. 당신은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면서 무언가 당황한 빛조차 띠며 이렇게 중얼거렸으나 그 눈은 빛나고 있었다. 2시간 조금 더 됩니다. 니콜라이는 뚫어지게 상대방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겸해서 말해두지만 그는 매우 신중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으나 그 부드러운 점만 빼놓는다면 무척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맥이 빠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럼 어디에서 살 작정이신가요? 여기서입니다. 바르바라 부인 역시 리자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부인의 머리에 떠올랐다. 니콜라스, 여태껏 2시간 남짓한 동안 넌 어디에 있었지? 하고 부인은 옆으로 다가왔다. 기차는 10시에 도착할 텐데. 처음에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를 데리고 끼릴로프네 집에 갔었지요. 그런데 표트르는 마투베이프 역에서 만나 여기까지 같은 칸에 타고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마투베이프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고 표트르가 말을 받았다. 우리가 탄 열차의 맨 끝에 달린 칸이 간밤에 탈선해서 하마터면 다리가 부러질 뻔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뻔했었다고요? 하고 리자가 소리쳤다. 엄마, 우리도 지난 주일에 마투베이프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럼 우리도 다리가 부러질 뻔했겠네요. 하느님 맙소사.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성호를 그었다. 엄마, 사랑하는 엄마. 만일 제가 정말 2 다리가 부러진데도 놀라시면 안 돼요. 저에겐 늘 그럴 수가 있을 법하니까요. 엄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제가 한눈만 팔고 말을 타고 다닌다고요. 마브리키 니콜라이비치,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가 되어도 날 데리고 다녀주시겠죠. 그녀는 또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다. 만일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난 당신을 빼놓고는 아무에게도 데리고 가달라고 하지 않을 테예요. 대담하게 기대를 가져보세요. 가령 내가 한쪽 다리만 부러졌다면 그럼 제발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겠다고 대답해 주세요. 이 다리가 되어가지고 무슨 행복을 찾겠습니까? 하고 마브리키는 진실한 태도로 이마를 찌푸렸다. 그 대신 당신에게만, 오직 당신에게만 날 부축하도록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그때에도 나를 끌고 다닐 사람은 오히려 당신이겠지요.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한층 더 진지한 말투로 마브리키는 중얼거렸다. 어머나, 이분은 정말 흰소리를 하시는가 봐. 리자는 거의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소리쳤다.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정말 그런 야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속물을 이기주의자군요. 당신 명예를 생각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신이 자기 스스로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아침부터 밤까지 당신은 다리가 없어져서 오히려 재미있는 사람이 되었군요. 하고 나한테 설교하실 게 틀림없어요. 다만 한 가지 어쩔 수 없는 건 당신은 그렇게 키가 훤칠하게 큰데 내가 다리를 잃게 되면 나는 더욱 꼬마가 될 테니 어떻게 당신은 내 손을 붙들고 다니시겠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녀는 병적으로 깔깔대고 웃었다. 빈정거림도 농짓거리도 모두 유치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않는 모양이었다. 히스테리로구먼.
하고 표트르가 나에게 수군거렸다. 빨리 물잔을 가져와야 할 거예요. 그의 짐작은 바로 들어맞았다. 1분 후에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덤비기 시작했다. 물도 가져왔다. 리자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열렬히 입을 맞춘 다음 급히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니 금세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노려보면서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머니까지도 쭈뼛쭈뼛 울기 시작했다. 바르바라 부인은 두 모녀를 아까 다리아가 들어온 문을 통하여 모두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그것은 불과 4~5분 동안이었다. 나는 이제 이 특기할 만한 아침의 마지막 몇 분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내려고 생각한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인들은 자리를 뜨고 우리들 남자들끼리만 남았을 때 니콜라이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샤토프를 제외한 우리들 일동과 인사를 나누었다. 다만 다리아 혼자만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샤토프는 여전히 한쪽 구석 자리에 앉은 채 아까보다도 더욱더 몸을 쪼그리고서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니콜라이를 향해 무엇인가 대단히 명석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편은 급히 몸을 돌려 다리아에게로 걸어가고 말았다. 그러자 그 도중에서 표투르가 거의 무리하게 그의 어깨를 잡아당겨 창가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표투르는 빠른 말씨로 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속삭임에 따른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짓으로 미루어 보아 무슨 대단히 중요한 용건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몹시 지리한 듯한 방심한 모습으로 그 특유의 미소를 띄우며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선 초조한 표정으로 그만 자리를 뜨고 싶다는 몸짓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막 창문 곁을 떠난 것은 부인들이 돌아왔을 때였다. 바르바라 부인은 리자를 먼저 자리에 앉히면서 10분만이라도 좋으니 잠깐 쉬고 한숨 돌려야지 지금 당장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 몸에 해로울 것이라고 타이르고 있었다. 부인은 아주 열심히 리자의 시중을 들어주면서 자기도 그녀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마침 혼자 있게 된 표투르가 얼른 그들에게로 달려가서 빠른 말씨로 유쾌하게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이때 니콜라이는 느린 발걸음으로 마침내 다리아의 곁으로 다가섰다. 다리아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앉은 채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니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 황급히 일어섰다. 당신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려도 좋을는지, 그렇지 아니면 아직 인사는 이른 편인가요? 하고 그는 얼굴에 유달리 색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샤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했으나 좀처럼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너무 지나쳤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언성을 높였다. 그렇지만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내가 어떤 분에게 일부러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은 알고 계시겠죠. 네, 알아요. 당신에게 일부러 알려드렸다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런 축하의 말씀을 드린 게 오히려 일에 방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는 웃었다. 가령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께서 아니 무슨 축하 말입니까? 다짜고짜로 표투르가 옆에서 뛰어들었다. 당신에게 드린 축하가 뭐예요? 다리아 파블로브나. 야, 정말 바로 그 축하입니까? 그건 당신의 홍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품행이 단정하신 우리 아가씨께서 축하를 받으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축하를 받고 처녀가 제일 얼굴을 붉힐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어때요? 내 짐작이 맞았거든. 내게서도 축하를 받으시고 내기에서 진 돈이나 어서 내놔요. 아, 왜 당신이 스위스에 계실 때 시집은 절대로 안 간다고 우겨대서 내기를 걸었던 일이 있지 않아요? 기억하시겠죠? 가만히 있자. 스위스에 관한 얘기라면 참 내 정신 좀 봐. 여기 온 건 바로 그 일 때문이었는데 하마터면 깜빡 잊어버릴 뻔했군. 여봐요 아버지. 하고 그는 냉큼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로 돌아섰다. 아버지께서는 언제 스위스에 가십니까? 내가 스위스에?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놀란 나머지 몹시 당황한 태도를 보였다. 뭐라고요? 그럼 안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장가를 들게 되었다고 편지를 하지 않았어요. 피에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악을 썼다.
도대체 피에르가 어쨌다는 말입니까? 만일 이 혼담이 아버지께 흡족한 일이라면 난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의의가 없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온 겁니다. 그건 한시바삐 내 의견을 듣고 싶다고 아버지께서 간곡히 써보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정말 그 편지 속에 아버지가 빌다시피 써보낸 것처럼 구원해드릴 필요가 있다면 나 역시 될 수 있는 한 기꺼이 일을 해드릴 용의가 있답니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저희 아버지께서 장가를 드시는 게 정말입니까? 그는 부인에게로 몸을 획 돌렸다. 저는 결코 신중하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요. 아버지께서 그 편지에 쓰시기를 이젠 이 거리의 사람들이 죄다 알고 있어서 축하 인사를 해대는 통에 그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만 외출하는 형편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 편지는 지금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바라 부인, 저는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디 한마디 해보시죠. 대체 내가 축하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죠? 부인은 고지 안 들으시겠지만 그 편지에는 행복에 겨운 듯한 귀절이 있는가 하면 또 바로 그 옆에는 가장 절망적인 표현도 섞여 있었지요. 첫째로 아버지는 저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하기야 그런 건 이런 사람들의 성격 탓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어차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글쎄 일생 동안 나를 단 2번밖에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제 3번째 결혼을 하려는 마당에 왔어야 불쑥 그런 짓을 하면 그 애에 대한 부친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등 수천 베르스타나 떨어진 곳에서 화내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애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 화내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시대의 특징이니까 저는 넓은 견지에서 보아 결코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께 경의를 표한다고 간주하고 있을 정도지요. 그건 그렇고 중요한 점은 내가 그 편지의 주요한 대목을 통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있는 무슨 스위스에서의 제업인이 어쩌니 한 얘기 말입니다. 이 아비가 장가를 들게 됐는데 그건 다른 이의 죄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희생을 당하는 거다. 또 뭐라고 했는지 똑똑히는 기억 못하지만 어쨌든 죄업이란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상대편은 진주나 금강석에 비길 만한 처녀이다. 그리고 물론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투로 썼지요. 이따위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그 인류의 문구로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업인지 사정인지 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화촉을 밝히고 스위스로 가야 할 운명이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곧 와서 구원해달라는 식이죠. 이러니 내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는 손에 편지를 꺼내 들고 죄 없는 미소를 띄우면서 일동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난 워낙 탁 털어놓는 성미라기보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의 말씀대로 성미가 급한 탓으로 뭔가 실수를 한 것 같군요. 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내 친구, 아니 아버지의 친구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 같은 건 그저 남이나 다름없죠. 보아하니 모두들 뭔가 알고 계신 듯한데 난 바로 그 뭔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휘둘러 보았다. 그럼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정말 당신한테 그런 편지를 띄웠나요? 스위스에서 저지른 다른 이의 죄업 때문에 결혼을 하니까 당신더러 한시바삐 와서 구원해달라고 말입니까? 그건 편지에 쓰여 있는 그대로겠죠. 하고 갑자기 바르바라 부인이 그에게 다가섰다. 부인은 얼굴을 노랗게 일그러뜨리더니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말하자면 그 뭡니까? 가령 제가 이 사건에 대하여 뭔가 이해 못했던 점이 있다면 표트르는 겁에 질린 듯이 한층 더 서둘러대기 시작했다. 그야 물론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쓴 게 나쁘지요. 이것이 그 편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바르바라 부인, 이런 편지가 한없이 그리고 꾸준히 오지 않겠어요? 특히 요즘 2, 3개월 동안은 그냥 연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다 읽지도 못한 때가 가끔 있었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편지는 내 앞으로 보냈지만 사실은 자자손손 전하기 위해 쓰신 것일 테니까 뭐 내가 읽든 안 읽든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니, 화내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 집안 식구니까요.
그러나 이 편지는 바르바라 부인, 이 편지는 끝까지 읽었지요. 이 제업 말씀입니다. 이 다른 이의 제업이란 필경 어떤 하찮은 우리들 자신의 제업이겠죠.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별다른 악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결한 뉘앙스를 띤 어떤 무서운 소동을 일으킬 생각이 갑작스레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고결한 뉘앙스 때문에 편지를 시작했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금전 문제로 좀 시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것도 고백해야겠군요.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카드 놀이에는 떼지 못할 습관이 붙어 있어서요. 하지만 이거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봅니다. 전혀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입바른 소리를 해서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바르바라 부인, 전 아버지한테서 심한 협박을 당했답니다. 처음엔 정말 아버지를 구원해 드릴 생각이었지만 이제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도대체 내가 아버지의 멱통에다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야박한 빗장이처럼 보입니까? 아버지는 지참금 운운하고 썼지만 그건 그렇고 아버지, 이젠 정말 결혼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속 시원히 들려나 주세요. 대체로 우린 짓거리고 또 짓거래되고 다만 말을 위해서만 지내고 있는 것만 같아지는군요. 바르바라 부인, 지금이야말로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말하자면 그 말 때문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이 이상 더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바르바라 부인은 짓궂게 말을 받았다. 부인은 표투르의 이 정직한 장광설을 일종의 아기가 깃들인 즐거움으로 들었던 것이다. 표투르가 무슨 연극을 꾸미고 있음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떠한 연극인지 나는 그 당시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나도 조잡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천만에요 하고 부인은 말을 이었다. 난 당신이 말을 꺼내주신 데 대하여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난 아마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냈을 테니까요.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니콜라이야, 너에게도 일부러 통지를 해준 사람이 있다고 방금 말했지? 너한테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그론투의 편지를 띄웠더냐? 제가 그분에게 받은 편지는 극히 순진하고 그리고 또 대단히 고결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찾아내기가 무척 어려운 모양이구나. 알았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난 당신에게 중대한 부탁이 있어요. 하고 부인은 갑자기 두 눈을 번뜩이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로 돌아섰다. 제발 부탁이지만 당장에 여기서 썩 나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집 문턱에 얼씬할 생각도 말아주세요. 독자 여러분, 지금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가슴 속에 남아서 꺼지지 않는 아까까지의 그 감격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물론 잘못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자신에게 있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 나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다. 다름이 아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페트루샤의 폭로에 대해서도 바르바라 부인의 저주에 대해서도 제지하려 들지 않고 놀랄 만큼 위험 있는 태도로 의연히 서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만한 기력이 솟아났을까? 나는 다만 아까 그가 페트루샤와의 해후, 말하자면 아까의 포옹에서 깊은 모욕감을 느꼈음에 틀림없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적어도 그의 눈으로 보기엔 마음속 깊숙이 새겨진 모욕이었고 절실한 비애였다. 그러나 이 순간 또 하나의 다른 비애도 안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가 비열한 흉내를 냈다는 독침이 박힌 자각이었다. 이 일은 훗날 그 기질대로 그 자신이 나에게 모두 털어놓고 고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의심하지 못할 절실한 비애는 그 독특한 징조로 보아서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질이 멸렬하고 결단성 없는 인간에게 확고하고도 위험 있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절실한 비애 때문에 바보들조차도 현명해지는 일이 있다. 물론 잠시 동안이지만 이것이 그런 참된 비애의 특징인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와 같은 사람의 심중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위대한 전환이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 동안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바르바라 부인에게 위험 있는 태도로 작별의 인사를 하고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대로 나가버리려 했으나 도시 참을 수가 없어 다리아에게로 다가갔다. 다리아는 상대방의 기분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양 황망히 선수를 쓰려는 등 온통 겁에 질린 얼굴로 자기 쪽에서 먼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제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아무 말씀도 말아주세요. 그녀는 얼굴에 병적인 표정을 띈 채 황급히 손을 내밀면서 열띠고 빠른 말씨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당신을 여전히 존경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그리고 한결같이 훌륭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역시 좋게 생각해 주세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 일을 정말 대단히 고맙게 여기겠어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공손한 태도로 그녀에게 절을 했다. 내 뜻 하나에 달려있다. 다리야. 알고 있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너의 뜻에 맡겨둔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고 바르바라 부인은 무게 있게 결론을 맺었다. 이제야 모든 걸 알겠군요. 하고 뼈뚜르는 제 이맛배기를 찰싹 때렸다. 그렇지만 일이 이쯤 되면 난 어떤 처지가 되는 겁니까? 다리아 파블로브나 용서하십시오. 아버지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참인가요? 네? 하고 그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쪽으로 돌아섰다. 피에르, 넌 나에게 달리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니?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함을 치지 마세요. 제발. 피에르는 두 손을 내저었다. 그게 모두 늙고 병이 든 신경 탓이랍니다. 고함을 질러봤댔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요. 그보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내가 이곳에 오면 곧 떠벌릴 거라는 것쯤은 아버지도 상상할 만한데 왜 아버지는 나를 막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정도의 짐작은 가지셨을 텐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아들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피에르, 너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렇게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고 또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단 말이냐. 뭐라고요? 별 수 없구먼. 그래, 나이 먹은 어린애라는 것도 부족해서 이번엔 심술궂은 어린애가 될 셈입니까? 바르바라 부인,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방안이 웅성웅성했다. 그러자 갑자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8.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최후의 2, 3분 동안에 리자베타가 무언가 새로운 혼란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뭔가 빠른 말씨로 소근거리기도 하고 또 자기 쪽으로 몸을 굽히고 있는 마브리키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으나 동시에 결연한 빛이 나타나 있었다. 이윽고 귀가를 재촉하는 듯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어머니도 서둘러대기 시작했다. 마브리키는 프라스코비아 부인의 손을 잡고 안락의자로부터 부축해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장면의 결과를 최후까지 보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다. 리자베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한쪽 구석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까맣게 잊혀지고 있었던 샤토프는 웬일인지 그곳에서 자리를 뜨려고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자기로서도 통 영문을 몰라 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정확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니콜라이 쪽으로 걸어갔다. 그동안 그는 줄곧 상대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쪽에서는 멀리서 그 동작을 알아채고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그러나 정작 샤토프가 그 앞으로 바싹 다가왔을 때는 이미 그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샤토프가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없이 그 앞에 멈춰 섰을 때 일동은 돌연 그것을 눈치채고 말소리를 죽였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늦게 눈치챈 것은 표트르였다. 리자와 그녀의 모친은 방 한가운데 우뚝 서버렸다. 이렇게 5초가량이 지나갔다.
니콜라이의 얼굴에 떠오르고 있던 대담한 모멸의 빛은 차츰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러자 갑자기 샤토프는 기다랗고 묵직한 손을 들어 있는 힘을 다해 그의 뺨을 후려갈겼다. 니콜라이는 그 자리에서 몹시 비틀거렸다. 샤토프가 때리는 방법은 좀 특별한 것이었다. 보통 뺨을 때릴 때는 손바닥을 사용하는 법인데 그는 주먹으로 갈겼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먹은 큼직하고 뼈가 울퉁불퉁한 데다가 붉은 털이 덥수룩하고 주근깨가 쭉 깔려 있었다. 만일 이 주먹으로 콧잔등을 얻어맞았더라면 당장에 코뼈가 부러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먹은 입술과 윗니의 왼쪽 끝을 스치고 뺨에가 맞았기 때문에 입술에서는 단번에 피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아 하는 비명소리가 울린 것 같았다. 아마 그것은 바르바라 부인이 지른 비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세 얼어붙은 듯이 조용해졌으므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장면은 불과 10초도 계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10초도 못 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다.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바이지만 니콜라이는 공포를 모르는 사람의 범주에 속하는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결투 따위에서도 태연자약하게 적의 총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야수처럼 유유히 상대방을 겨누어 쏘아 죽일 수도 있었다. 가령 누가 그의 뺨을 때렸다면 그는 틀림없이 결투 따위를 기다리지도 않고 즉석에서 그 무례한 자를 죽여버렸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런 성질의 인간이었으므로 살인을 할 때에도 완전한 의식을 가진 채 결코 전우를 잃을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를 터뜨린 맹목적인 발작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때때로 그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끝없는 증오감을 느꼈을 경우에도 역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결투 이외의 수단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유형에 처해지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역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무례한 자를 죽여버렸음에 틀림없다. 나는 최근에 쭉 계속해서 니콜라이라는 인물을 연구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는 마당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우 많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니콜라이를 과거의 어떤 사람, 즉 현 사회에 와서는 이미 전설적인 추억을 남기고 있는 인물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1825년 반란을 일으켰던 제카브리스트인 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일생 동안 일부러 위험을 찾아서 그 감각을 탐미한 결과 마침내 그것이 그의 천성적인 요구로 화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젊었을 땐 이유 없이 결투를 자초하기도 했고 시베리아에 가서는 칼 한 자루만 지닌 채 단신 곰사냥을 떠나기도 했으며 숲속에서 탈옥수를 만나기를 무엇보다도 즐거워했다고 한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여두지만 탈옥수들이란 곰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였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런 전기소설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도 공포의 감정을 안 가졌을 리는 만무하다. 어쩌면 아마 그들의 공포감은 훨씬 더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야 그들은 조용한 생활을 했을 것이고 또 위험의 감각을 자기의 천성적인 요구로 삼지도 않았을 게 아닌가. 다만 자기 마음속의 겁을 정복한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만 것이다. 끊임없는 승리의 쾌감에 도취하고 아무도 자기를 정복할 수 없다는 의식, 바로 이것이 그들을 유혹했던 것이다. 이 엘은 유형 전에도 얼마 동안은 굶주림과 싸우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면서 빵을 벌었던 적이 있다. 그것은 단지 부유한 아버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투쟁의 의미를 다방면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결코 곰사냥이나 결투 같은 것만 가지고 자기 인격과 저항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부터 보면 많은 횟수가 흘러갔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 신경질적으로 되고 게다가 이중삼중으로 갈래갈래 분열한 현대인의 성미에
그 태평스러운 옛 세상에서 파란만장한 생활을 보낸 사람들이 찾는 것과 같은 직접적이고도 순수한 감각의 요구는 도저히 바랄 수가 없게 되었다. 니콜라이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 애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수탉처럼 허세만 부리고 있는 겁장이라고까지 불렀을지도 모른다. 하기야 그런 말을 소리내어 입 밖에 내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결투에서 상대방을 쏘아 죽였을는지도 모르고 필요가 있을 때면 곰사냥을 떠났을지도 모르며 숲속에서 강도들과 몸을 피하여 숨바꼭질도 했을지 모른다. 더욱이 엘에 못지않은 훌륭하고도 대담한 솜씨를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대신 조금이라도 쾌감을 맛보는 일 없이 다만 불쾌한 필요에 못 이겨 맥빠지고 게으르고 귀찮은 태도로 해치웠을 것이다. 때에 따라선 하품까지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증오감에 있어서라면 물론 그는 엘에 비해서도 심지어는 시인 레르몬토프에 비기더라도 훨씬 진보의 자치가 엿보인다. 니콜라이는 아마 이 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증오를 축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냉정하고도 침착한 증오이며 좀 묘한 표현이지만 이성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무서운 증오라 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하거니와 나는 그 당시에 이렇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버린 지금에 와서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다. 즉, 만일 누가 그의 얼굴을 때린다거나 또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호된 모욕을 그가 받았다면 그는 결투 같은 것을 청하지도 않고 즉석에서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마는데 서슴지 않을 그런 인간인 것이다. 그렇지만 방금 일어난 일은 뭔가 색다르고 괴이한 점이 있었다. 그가 따기를 맞고 보기 싫게 옆으로 비틀거리다가 겨우 상반신을 바로잡았을까 말까 할 순간이었다. 방금 그의 얼굴을 때린 물기라도 머금은 듯한 주먹 소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그 여운이 흐느적거리던 바로 그 순간 그는 불시에 샤토프의 두 어깨를 꽉 붙잡았다. 그러나 즉시 그것과 거의 같은 순간에 그는 두 손을 획 떼더니 등 뒤로 돌려서 뒷짐을 지었다. 그는 말없이 샤토프를 노려보았지만 그 얼굴은 마치 셔츠처럼 창백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급히 꺼져가는 것만 같았다. 10초 후 그의 눈은 다시 전의 냉정함으로 돌아가 완전히 온화해졌으나 다만 그는 몹시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그의 마음속을 모른다. 다만 표면에 나타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이다. 가령 누가 자기의 의지력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새빨갛게 달군 철근을 손에 꽉 잡고 그 참기 어려운 고통과 싸워 마침내 그것을 이겨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니콜라이가 10초 동안에 경험한 것과 비슷한 체험을 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사람 중 먼저 눈을 감은 것은 샤토프였다. 그것은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서 방에서 나가버렸다. 그 발걸음은 아까 니콜라이 앞으로 다가갔을 때와는 딴판이었다. 그는 아주 어색하게 어깨를 뒤로 축혀 올리고 머리를 푹 숙인 채 무엇인가 자문자답이라도 하는 듯 조용히 나가버렸다. 그는 뭐라고 중얼거렸던 것 같았다. 문이 있는 데까지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아무 것에도 부딪히지 않고 또 아무것도 뒤집어 놓지 않고 무사히 가 닿았지만 문이 조그만 틈만큼 밖에는 열려있지 않았으므로 그는 거의 몸을 옆으로 젖혀서 그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가 문을 빠져나갈 때 늘 뒤통수에 부수수 일어서 있는 한 움큼의 머리털이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잇따라 일어난 일동의 외침에 앞서 누군가의 무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름 아닌 리자베타가 모친의 어깨와 마부리끼의 한 손을 잡고 그 두 사람을 방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자기 앞으로 당기며 두세 번 안간힘을 쓰다가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옆으로 기울어진 채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픽 쓰러져 버렸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뒤통수가 양탄자 위에 퍽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듣는 것만 같아. 속속 모여드는 사람들.
악령은 1869년 11월 21일에 벌어진 실제 사건을 제재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실제 시간은 1869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 사이 한 달간입니다. 이제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은 현에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1년 반 전에 샤토프가 해외에서 돌아왔고 2달 전에 새로 현 지사가 된 램프게가 왔고 거의 같은 시기에 바르바라 부인이 스위스에서 귀국했으며 사건 발생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레바드킨과 베일에 둘러싸인 그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드로즈도바 무녀와 다리아가 현에 온 것은 2주 전이고 일이 터지기 5일 전에 키릴로프가 그리고 드디어 9월 12일 비극이 시작되는 날 주인공 스타브로긴과 표트루 베르호벤스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등장인물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주로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나는 매의 눈으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조용하고 잠잠했던 이 현에 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